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공화당 하원이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하원 의원 공화당 3명이 반대했고 공화당 상원에서도 3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탄핵은 실패로 끝날 게 거의 확실합니다. 이민 이슈가 뜨거웠던 뉴욕주 공화당 조지 산토스 전 의원 보궐선거에서 탐 수아즈 민주당 전 하원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공화당 후보가 이민이라는 계란 이슈를 한 바구니에 몽땅 담은 게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11월 선거를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장관 탄핵이나 이민 이슈 등 모두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공화당은 이제 트럼프 회사의 자회사가 됐다고 잡지 애틀란틱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만드는 몽유병 상태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들립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다릅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홍보거리만 부각시키는 것도 경제를 이해하기 힘든 요소입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뉴욕타임스가 4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최근 며칠 동안 아마존 주식 40억 달러 정도를 팔았습니다. 시애틀에 살았으면 자본소득세 7%를 내야 했는데 마이애미로 이사가서 세금 약 3억 달러를 절약했다는 뜻도 됩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보좌관 개인 이메일을 해킹했다고 BBC 방송도 보도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맨 앞에 섹션, 두 번째 섹션, 그리고 세 번째까지 지금 이제 조금 핫한 그 이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맨 앞에는 뭐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과 조지 산토스 지역구에서 이제 민주당이 다시 탈환한 거, 그것과 함께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지금 공화당은 트럼프 회사라는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이 트럼프 회사의 이름이죠. 그 오가니제이션의 계열사 내지는 자회사가 돼버렸다. 이게 과연 공화당에게 좋은가 하는 애틀란틱의 기사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레한드로 메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뭐 공화당 하원에 의해서 탄핵이 됐지만 워낙에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 차이가 남지 않기 때문에 214대 213 하원은 하급 그 재판소와 마찬가지여서 과반수만 있으면은 이제 그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투표를 던진 사람들 과반수에서 214대 213 공화당 의원 3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3명 의원 가운데는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의원도 있는데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의원이 어디냐면 지역구가 프레즈노 도시 인근을 포함해서 세크라멘토 인근까지를 커버하는 의원입니다. 탐 맥클린톡 의원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 2009년부터 그쪽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프레즈노라든가 세크라멘토는 뭐 이민자의 일손이 많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원도 반대를 해서 콜로라도하고 위스콘신 비교적 굉장히 진보적인 그 지역의 공화당의 의원이죠.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공화당이 탄핵시킨 것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민법을 의도적으로 강력하게 집행하지 않아서 굉장히 그 서류 미비자들, 망명 신청자들이 불법으로 미국을 많이 넘어온다. 이걸 의도적으로 법을 안 지켰다 하는 얘기고 이 사람들은 공화당이지만 그 탄핵에 반대했다는 것은 탄핵이라는 것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시도한다는 것은 헌법을 약하게 하고 국경도 지키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난주에는 안 됐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한 표가 모자라서 안 됐는데 그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민주당 의원이 응급실에서 수술받고 바로 수술복 차림으로 가서 투표를 했기 때문이고 반면에 스티브 스칼리스 지금 공화당의 하원 대표죠. 이 사람이 그 암 치료를 받고 있느라고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투표에 참여를 해서 이게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된 거고요. 그리하여 장관으로서는 1876년 이후 처음으로 탄핵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전쟁 장관은 탄핵 투표하기 전에 본인이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됐지만 사임한 이후의 탄핵이고 지금은 현직 장관으로서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지금 의회에서 주도를 해서 탄핵이 된 겁니다. 예전에 뭐 앤드류 잭슨 대통령 탄핵됐지만 그보다 더 전에 1868년이었나요? 그렇죠? 그때 됐지만 그건 이제 하원에서 탄핵되고 상원에서 다 케이스 자체를 기각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기각으로 끝난 케이스입니다. 아무튼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상원에서요. 상원에서는 상급법원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탄핵에 찬성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48명 플러스 무소속이 3명에서 51대 공화당 49니까 뭐 공화당 의원 전부가 반대를 해도 안 되죠. 안 되는데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도 밋 럼니라든가 다른 이제 3명 포함해서 3명의 의원들은 이건 탄핵감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이건 2월 26일에 상원으로 제출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탄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하는 이 절차를 11명의 의원들이 주도를 했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거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의원들이고요. 그냥 이 정도는 알겠다 하는 사람이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굉장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깝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거 뭐 탄핵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메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하원에서 탄핵이 됐지만 나는 21만 명이 넘습니다. 국토안보부에서 일하는 남자 여자 우리 직원들에게 날마다 그 영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일할 것이라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사소한 정치 게임을 하려고 영예로운 그 공무원을 탄핵하는 거 역사가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남미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가혹하게 이민법을 집행했기 때문에 좀 느슨하게 해서 많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630만 명이 들어왔고 그런데 지난달에는 1월 달에는요. 12월 달에 뭐 30몇만 명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1월 달에는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계절적인 요인 그리고 이제 그쪽에 남미 중미의 여러 환경의 변화와 무엇보다도 멕시코 대통령이 그쪽에서 많이 막아줘서 그렇겠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죠. 미국의 국무장관이 가서 멕시코의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만나서 뭐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민주당도 단속하겠습니다 하고 전보다 많이 단속하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이제 1월 달에는 12월 달에 비해서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이 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상징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국토안보부 장관이 하원에서 탄핵된 것 하나도 실제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뭐 거의 0%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탐 수아즈라는 전에 하원 의원 6년 3선을 하다가 뉴욕의 주지사에 출마해서 떨어진 사람이죠. 그 사람이 민주당 의석을 조지 산토스라는 20개가 넘는 혐의로 기소가 됐어도 공화당이 많이 그를 보호를 했었죠. 그러다 나중에는 야 철면피 이런 철면피가 없네 하면서 공화당 의원들도 그를 그 내쫓는 투표에 찬성을 해서 쫓겨난 조지 산토스 자리를 다시 탐 수아지 전 그 민주당의 하원 의원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러 가지 인구비로 보나 지금 11월 선거를 지금 예비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가 이런 것에서 굉장히 중요했는데 인구 통계로 보면 교외죠. 그 뉴욕의 3지구가 롱아일랜드와 퀸스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이든이 이긴 곳이긴 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선거에서 다 공화당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슈는 이민 낙태, 이민은 국경 이슈죠. 왜냐하면 뉴욕은 국경에서 멀지만 텍사스 주지사 같은 사람이 막 뉴욕 쪽으로 그런 그 서류 미비자, 망명 신청자들을 보내니까 이민, 낙태, 그리고 이스라엘 지원. 이스라엘 지원은 공화당에서 내보낸 사람이 정치 경험은 없지만 로컬에서 이스라엘, 이디오피아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차별이 있어서 미국으로 왔는데 여성이죠. 그 여성 후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방위군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슈는 두 사람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마지 필립이라는 공화당 후보나 아니면 탐 수아지 당선자나 똑같이 얘기를 했고, 탐 수아지는 트럼프와 낙태를 가지고 나왔고, 이 마지 필립은 하나 계란을 모든 한 바구니에 다 넣습니다. 이민에 대해서. 이 탐 수아지와 바이든 대통령을 똑같이 묶어서 했는데 그게 결국은 통하지 않았다는, 성공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탐 수아지 당선자는 민주당의 좌파와는 굉장히 거리를 뒀었고요. 낙태와 트럼프 전 대통령 뭐 이런 이슈로 가서 결국은 미국의 유권자들의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반 이상이 국경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지금보다는 강하게 국경 정책을 써야지 된다는 사람이 63%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바구니에 전부 그 계란을 하나 이민이라는 바구니에 담아 놓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건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앞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참 잘 봐야지 될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가 졌잖아요. 결국 조지 산토스라는 공화당 의석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마지 필립 공화당 후보에게 어리석은 여자다. 왜 꼭 여자라고 얘기를 하죠? 어리석은 후보다. 캔디데이트라고 한 게 아니라 foolish woman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마가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는 저도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인간적인 면까지를 합쳐서 지적을 한, 비난한 이런 그 기고문이 있는데 그건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번에는 한 5분 정도 공화당은 더 이상 정치 정당이 아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회사의 계열사다. 자회사다. 이런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데이빗 그레함이라는 애틀란틱의 그 기자가 썼는데요. 역사가들이 우리가 공화당을 얘기를 할 때 그랜드 올드 파리라고 하잖아요. 이 그랜드 올드 파리의 끝, the end, 라피니를 얘기를 할 때는 2024년을 전환점으로 할 겁니다. 라고 쓰네요. 공화당으로 불리던 이걸 레가시 정당이죠. 레가시 정당이 사업으로 보면은 어떠한 회사가 한 회사에 합병이 됐을 때 몇 년은 가죠. 몇 년은 존재를 하지만 앞으로 이제 공화당은 결국 종말을 맞게 될 것이고, 올해로서 공화당은 트럼프의 자회사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제 말씀드린 공화당 전국위원회를 아직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는데, 후보가 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인수해버렸잖아요. 본인에게 충성하는 사람 마이클 와틀리를 공화당 의장으로 하고, 며느리를 자신의 선거 운동은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공화당 위원회에서도 일한 적이 없는 며느리 둘째 아들의 부인인 라라 트럼프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이거 제안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대로 이제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선택을 했었던 로나 맥데니얼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충성하지 않는다 해서 사임하는 형식으로 지금 없애버리고, 또 한 사람 본인의 지금 선거 캠페인 매니저인 크리스 라시비타가 COO가 된답니다. 그럼 이 라시비타는 선거 캠프와 공화당 전국위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트럼프 손 안에 들어간 겁니다. 권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현실이 될 게 확실하고 트럼프 사람으로 실제로 이제 전국위원회부터 장악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애틀란틱은 농구 코치가 자신의 부코치 중에 한 명을 심판으로 임명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로써 이제 선거, 예비 선거의 통제권을 완전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쥐게 되는 거고,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이라는 이 회사에 운영하는 방식, 백악관 운영하는 방식을 이제는 공화당 전국위원회까지 가지고 와서 엄청난, 전보다 훨씬 더 엄청난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채웠다. 트럼프를 위해서라면 총 맞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자격이 없는 가족이거나, 그러므로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회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중요하죠. 많은 것을, 거의 중요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조직의 정체성이나 구조가 사라지고 유일하게 중요한 사람은 트럼프 딱 한 사람뿐이야. 이렇게 민간 회사의 자회사, 계열사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회사를 경영할 때 그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스텝들로 경영을 했죠.
나중에 트럼프를 위해서 10년 이상 일한 게 부끄럽다 내 아이들에게 라고 얘기한 마이클 코엔이라는 해결사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막판에 지금 선거가 아니라 재판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그 여러 가지 돈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한 그 CFO요 알렌 와이스버그 같은 몇몇 사람들 그리고 자녀로 이끌어졌 그 회사 이제 공화당 전국위원회도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라는 회사를 운영할 때 그 본인이 이제 백악관으로 들어가면서 딸도 데리고 들어가고 사위도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뭐 그 둘째 딸은 뭐 엄마도 다르고 별로 이런 것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들들에게 큰아들과 작은 아들들에게 사업을 물려줬잖아요. 물려줬는데도 그걸 믿지 못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있으면서도 관여를 해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워싱턴에서는 대신에 이방카와 남편 자레드 쿠슈너가 전혀 이런 경험도 없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이득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레드 쿠슈너도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투자액 뭐 몇 억 달러를 받고 이방카는 중국으로부터 전에 단 한 개도 받지 못하던 특허권을 몇백 개를 받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더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에게 더 아첨하는 사람을 쭉 그 임명을 해서 한다는 건데 사실은 아들들에게 본인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되면서 뭔가를 맡겨놨을 때 믿지 못한 것은 전에 부동산 이런 거 할 때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중범 혐의로 기소될 뻔했죠. 그런 것을 막은 적도 있고 해서 본인이 계속 이제 그 회사와 대통령직을 같이 그 운영을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됐었을 때 경험이 없었으니까 정치적인 정말 더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꽉 채웠어야지 되는데 뭔가를 하고 싶어도 그 조직이라든가 시스템을 지켜야지 돼요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당시에는 좌절된 것들이 많았고 이게 이제 몇 개월 전부터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는 현실화돼서 이렇게 애틀란틱 같은 잡지에 실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 이런 얘기 라라 트럼프도 캠페인을 한다던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시아버지를 열심히 옹호하는 일은 트럼프의 대리인은 했지만 공화당 위원회에 경험이 없는데 이렇게 됐고 공화당의 불치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이어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2016년 말하자면 적대적인 인수를 한 거죠. 그 당시에는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너무 유치하고 이상하고 천박하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놀 때는 같이 놀았죠. 돈 쓰고 같이 놀 때는 서로 이권을 주고받으면서 그런데 막상 내가 그렇게 같이 놀던 저 인간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선 쳐다도 안 봤지만 적대적인 인수에 들어가 버린 거죠. 예비선거가 됐으니까. 그게 이제 당의 구조의 허약함을 보여준 것이고 그때부터 공화당은 정말 그 무너지기 시작해서 루니 맥데니얼들을 그 해임하기로 결정하기 오래전에 맥데니얼을 트럼프가 의장으로 선택을 했는데 더 충성하지 않는다고 이번에 이제 그냥 쳐내버리는 건데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쳐내버리는 공화당은 지금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당의 정치적인 룰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대통령이었을 때부터 좀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질식사했다는 거죠. 질식사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건 내가 더 이상 할 때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약점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점 건드려서 그 사람을 완전 인간 쓰레기로 만들고 망신 주는 데는 천부적인 재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망신 당하기 전에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서서히 질식사해서 이제 공화당 전국위원회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장악한 것은 트럼프에게는 아주 좋은 뉴스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의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당을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생각이 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나 당을 위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처럼 장악을 한 것 올드 파리 그랜드 올드 파리 공화당은 이제는 올해부터는 그랜드 올드라는 그런 그 파리가 아니라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자회사가 계열사가 돼버렸다 하는 기사입니다. 데몬 링커라는 분이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그 블로그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 블로그의 글을 많은
주요 매체에서 지금 가져다 쓰고 있거든요. 오늘, 어제 많지는 않네요. 민주당이 지금 당장 새로운 후보를 뽑아야지 된다. 깨어나서 바이든을 후보로 만드는 재앙을 향한 몽유병을 멈춰야지 된다. 잠시 뒤에 다른 뉴스들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국방장관은 이제 어제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오늘부터 이제 그 정상 근무를 하고 원래대로라면은 나토 그 회의에 참석하기로 돼 있는데 아마 뭐 줌으로 연결을 해서 일을 하겠죠. 방광 문제였습니다, 이번엔. 그리고 지금 마이크 존슨 공화당 그 하원 의장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그 지원하는 법안 상원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통과시키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게 통과될 리가 없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하던데요. 특히 이제 그 나토에 대해서 분담금을 2%까지 안 내는 국가는 러시아가 침공을 하도록 나는 오히려 그걸 이제 부추기겠다. encourage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한 그 부분은 이제 항상 그 유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지 될지도 모릅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 하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맘대로 나토에서 탈퇴하기는 힘듭니다. 나토에서 탈퇴하기는 힘들지만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러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군대를 움직이는 건 할 수가 있습니다. 철군을 하고 말고 군인을 빼면은 군인 없는 그 동맹은 그야말로 헛개비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멍청하고 부끄럽고 위험하고 미국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얘기들을 그거 뭐 돈을 안 내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세계 많은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이 이건 위험한 발상이야라고 하면 갖다 붙이는 건 여기저기서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위험한 발상인 것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바이든 대통령 노욕이다. 왜 안 내려오고 있느냐 하는 그 지적을 한 데몬 링커라는 분의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후보와 함께 2024년도 선거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이 든 부모님을 둔 또 나와 내 남편이 나이 들어갈 때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것,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인간적인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바이든이라는 대통령 후보는 지금 빈약하고 꾸준한 39% 정도의 지지율로 트럼프의 위험한 위협에 맞서고 있다. 더 나쁜 것은 미국 사람들의 4분의 3, 민주당의 반 정도가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적인 것, 신체적인 건강이 지금도 그런데 임기를 4년을 다 채울 수 있겠어?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같은 수치는 특별검사 로버트 허에 대한 로버트 허가 대단한 커멘트를 내놓기 전에 발표된 것이라는 거죠. 로버트 허 특별검사의 그 같은 커멘트 너무 우리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기억력도 없고 하다. 이 커멘트에 대해서 민주당은 고마워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들이 오늘은 쏟아집니다. 더 힐의 어피니언 등등. 사실은 제일 먼저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지적을 했고요. 그것이 공론화된 것이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당파적인 민주당은 대통령부터 아래까지 이 로버트 특별검사의 그 같은 발표에 대해서 분노하고 방어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불공평하다. 어찌 감히 이런 당파적인 일에 특별검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반응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징징대지 마세요. 로버트 허의 코멘트가 해로워 보이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확인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이분은요 원래는 공화당이었다고 하거든요. 글을 쓴 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가. 가장 큰 책임은 바이든에게 있습니다. 나가겠다는 그의 결정,
재선. 2019년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것이 나는 단임 대통령 할 것이다. 이미 나이가 많은데 지금으로서는 트럼프를 재선시키지 않는데 내가 가장 좋은 후보다. 그 당시에 사실 그랬죠. 버니 샌더스가 나왔으면 트럼프가 이겼을 확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그랬는데 한번 하고 나간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걸 인간적인 면에서는 다시 재선에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 사람, 특히 남자가 나이가 들었을 때 본인의 약함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거. 그건 흔한 일이고 일반인들에게도 아주 흔한 일이고 또 가족들도 이 질 바이든 여사를 포함해서 우리 남편이 저렇게 쇠약해서 이제 대통령을 다시 못하게 됐어. 이걸 인정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같은 완고한 나는 강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부심 같은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같은 그 오만과 비슷한 자부심은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판단력을 약하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까운 가족 멤버들도 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공모를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순간 저는 질 바이든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든 인간적으로 내가 너무 이제 나약한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든 무엇이든 바이든은 현재 국가의 이익보다 자신에 대한 존중을 앞세우고 있다고 이 사람은 지적을 합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말고 그럼 누가 있어? 바이든이 제일 최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분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아무튼 국가의 이익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뭐 애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존중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 결과 나이든 바이든과 바이든의 당 민주당은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되는 2024년도 캠페인에서 아주 합리적인 근거를 약화시키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그보다 위험하다면 어떻게 민주당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보다도 낮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조 바이든 나이가 들어서 위험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트럼프를 막겠단 말인가. 많은 민주당은 너무 늦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딘 필립스 딱 그 대통령을 치고받는 그 미네소타주의 후보로 나온 연방 하원 의원을 빼고는 지금 민주당은 바이든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말조차도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하면서 민주당이 자기 파괴적인 모순에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공화당은 말이에요. 저렇게 멍청해요. 트럼프를 저렇게 하면은 트럼프 자체가 공화당의 약한 고리라는 겁니다. 트럼프 자체가 바이든에게는 강한 고리지만 공화당에게는 저렇게 약한 고리 트럼프를 데리고 나왔으니까 트럼프 루저를 데리고 나왔으니까 루저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서만 진 것이 아니라 모든 트럼프가 뭐 미다스의 손이다 하고 다뤘던 선거에서 거의 졌습니다. 거의 졌어요. 상원이고 하원이고 몇몇 지역을 그 예외로 하고는 거의 졌는데 그러니까 공화당이 바보야. 저 트럼프는 또 질 거야. 결국은 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우려되는 바이든이냐 아니면 세계와 미국에 저렇게 위협이 되는 러시아에게 미국 동맹국을 치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프랑스도 당해야지 돼요. 지금 2% 안 될 거예요. 그 나토 그 GDP에 대해서 내는 거 1.89% 거의 2%에 다가간 미국에 아주 가까운 동맹국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아니더라도 동맹국이 있습니다. 그렇게 치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지 돼 하면 유권자가 공화당이 아닌 유권자는 무당파는 조금 우려가 되더라도 이 누구죠? 이 그 부통령이 이어받는다 할 때 부통령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걸 선택해? 아니면 동맹국을 치라고 하는 러시아에 치라고 하는 트럼프가 혹시 마조리 테일러 그린 같은 사람을 부통령으로 하면 그걸 선택해야지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민주당이 아니라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모순에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겨. 우리가 트럼프를 이겨. 여론조사도 무시해도 돼. 뭐 지나가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로버터라는 특별검사가 기억력이 영 아니올시다입니다. 라고 탁
그렇게 해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화내고 반응을 하고 이 특검이 막 더러운 속임수를 썼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언론도 그걸 과장을 해서 보도를 했어. 이런 자기 암시와 자기 모순 속에 민주당은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확실하게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본인은요, 전에는 보수였지만 2002년 이후에는 공화당에게 투표를 해보지 않은 나로서는 11월 달에도 사실은 바이든이건 아니건 민주당에 투표할 것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바이든이라는 정말 거의 이건 식물인간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냥 플랜트 화분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바이든 자리에 화분을 심어도 나는 트럼프에게 투표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화분이 있어도 그래도 국가 민주주의와 그 제도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트럼프보다는 낫기 때문에 혼자서 운영되는 게 아니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도 나는 그럴 것이다. 하지만 내가 바이든이던 플랜트이건 보고 그 바이든도 아니고 플랜트도 아니고 대신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바이든에게 하기 좀 어려워요 하면서 사람들이 좀 얌전하게 뒤에서 이렇게 있진 하지만 바이든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으면 언론에 흘려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론에 흘려서 이게 바이든이 스스로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안 되겠습니다 하고 멈추도록.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뉴욕타임스의 한 젊은 40대의 보수 칼럼니스트가 바이든이 전당대회 때 자신이 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지 된다. 그러면서 사임해야지 된다라고 글을 쓴 것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분은요. 그 전에 해야지 된다. 그 전에 해서 서로들 민주당에서 경쟁을 하도록 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이 가능한 한 빨리 사퇴하고 공개적인 경쟁이 즉시 허용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이 사실은 이상적인 것은 예비선거에 나오기 전에 한 1년쯤 전에 나는 2025년도 1월 20일에 정치계를 은퇴한다. 그때가 이제 새로운 대통령 취임하는 날이니까요. 그렇게 발표를 했으면 참 정말 그 좋은 훌륭한 그 원로 정치인으로서 그랬을 텐데 여기까지 어쩌다 보니까 왔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늦었어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흑인이 소외될 것을 걱정을 해서 딱히 카멜라 해리스를 이렇게 도드라지게 해주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면서 해리스도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지 되고 그럼 뭐 펜실베니아의 주지사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아니면 라파엘 워너도 있잖아요. 라파엘 워너기라는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심호하던 목사에서 목사를 하다가 연방 상원 의원이 된 사람이 공화당 자리를 확 빼앗아 왔을 때 트럼프가 강력히 지지하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대통령 후보군이구나 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라파엘 워너를 얘기를 하네요. 그 밖에 많은 사람 트럼프를 이길 사람들이 바이든이 앞서 나가서 바이든이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없었지 보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리스마 있는 후보를 내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가능하면 빨리 여기서 멈춰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4년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멈추게 하는 적임자였지만 지금은 최대 적임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바이든의 신체적인 나이부터 물리적인 나이부터 지금 고쳐야지 된다. 너무 늦기 전에 이 글을요 정말 이 데몬 링커라는 분이 썼는데 데몬 링커의 이 글을 뭐 애틀란틱을 포함해서 많은 매체에서 인용을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경제에 대해서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한 팬데믹 이전부터 지금까지 4단계로 나눠서 실제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 시작이 이러네요. 경제가 침체 쪽으로 간다? 노노노노. 경기는 다시 정확하게 부음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내려간다? 노노노노. 다시 올라갑니다. 불협화음이 많이 있는데 혼돈되고 정확하게 느끼기 힘듭니다. 한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한 방향인데 다른 데이터는 또 반대로 가니까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홍보하기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의 그 인플레이션 수치는 더욱 혼란스러웠죠. 인플레이션이 1년 반 동안 계속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단지 이제 예상보다
예상했었던 것만큼 많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 내려가기는 했는데 더 많이 내려가길 원하는 그것보다 덜 내려갔다 해서 어제 뭐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다 내려갔었잖아요. 올 들어서 두 번째 큰 폭의 하락이었습니다. 1.4% S&P 500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 무엇을 봐야지 되는가? 지금부터 4단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또 이자율과도 연관되고요. 경제의 소용돌이는 사실은 정치인들이 해석해 주는 것 그리고 좌파냐 우파냐 사람들이 해석해 주는 것을 빼면은 의외로 그 그림이 단순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 코로나 이전 코비드 19 이전입니다. 그 지난 반세기 동안 그때의 그 반세기 동안 미국 경제는 정말 실망스러웠는데 대부분 이제 가족의 소득 같은 것이 늘어나긴 했지만 너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불평등은 그에 비해서 눈에 띄게 그냥 확 그 증가를 했죠. 가장 그 뚜렷한 문제는 미국 사람들 기대 수명도 다른 돈 많은 국가보다도 낮고 이게 여러 가지 뭐 헬스 시스템 돈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 인간 수명이 줄어들어도 많이 줄어든 게 아니라 다른 그 국가에 비해서 짧은 것도 많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사이에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경제가 그 호황이었던 때가 몇 차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후반에 시작이 돼서 트럼프 임기 동안 계속.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달에 취임을 했잖아요. 취임하자마자 경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들어온 지 몇 달은커녕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내가 들어오고 나서 경제가 이렇게 좋다라고 엄청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전부터 전 대통령이 다져놓고 열매는 이제 트럼프 때부터 맺은 거고 그럼 오바마는 또 그 전 대통령이 해놓은 기반에 또 그런 열매 쌓기를 다져간 거겠죠. 그래서 버락 오바마 때부터 임기 후반에 시작돼서 트럼프 때에 꽃을 폈죠. 경제가 기업이 확장되고 소비자가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고 그래서 주택 붕괴 이후에 이제 오바마 때 주택 붕괴 같은 것을 맞았잖아요. 2008년도, 9년도 그때 주식시장 버블 이런 것과 같이 그 마치 이제 미국에서 표현할 때 행오버 2008년도에 시작된 행오버에서 숙취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실업률은 2016년도에 트럼프가 취임하기 직전에 5% 미만이었고 2018년 트럼프가 취임한 직후에 4% 미만 많은 주에서 최저임금이 이때부터 막 인상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모든 소득의 그룹의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코비드 사태죠. 이때는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까 지출을 줄였고 기업이 직원을 해고했고 실업률이 10%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 막 기업이 막 그냥 뱅크럽시하고 뭐 집도 돈을 막 갚지 못하고 뭐 크레딧 같은 것 은행도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 2000년대 초에 주택 붕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2008년도 9년도에는 기술주 은행권 붕괴가 있었고 오바마 때에 그래서 이제 연방 정부가 이거 경기 부양책을 좀 써야지 너무 소극적이야라고 믿었죠. 그래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똑같이 트럼프 때부터 경기 부양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코비드 때. 그리고 바이든도 그걸 이어받아서 대규모로 돈을 막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단계가 회복이 됐는데 너무 뜨겁게 회복이 돼버린 겁니다. 자극적인 이 경기 부양책이 효과가 있었는데 너무 효과가 있어서 모든 코비드가 낳은 불행적인 것이 많지만 뭐 경제적으로는 파괴적이지 않았었죠. 실업률이 막 뭐 어떻게 되고 아무튼 부양책 덕분에 미국 가정의 경제 상태가 오히려 좋아졌어요. 팬데믹 때에. 그래서 워싱턴은 지난번에 뭐 주택 붕괴됐을 때 너무 부양책을 안 썼다 하는 데서 교훈을 너무 심하게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돈을 써서 흥청망청 지출을 했고 지출을 해서 돈이 많으니까 기업들이 물건값을 인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급망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 공급망이 문제가 되니까 아니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고 돈은 있는데 하니까 물건값 더 올렸어요. 이렇게 된 거죠.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지금 회복되는 단계, 건전하게 회복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보통 한 번 상승하면 굉장히 오랜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을 오랜 동안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초반까지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은 아니 돈이 더 있어야지 우리가 이것 갖고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라고 하고 그럼 기업은 그걸 그냥 주지 않잖아요. 물건값을 올리는데 아주 나쁜 다이내믹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갔었을 때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패턴이 반복되는구나. 야, 너무 심각할 거야. 계속 갈 거야. 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리를 잡았고 또 바이든이 이걸 파는 것이고 몇 달 동안 경제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경제는 고용과 임금이 아주 건전하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연간 인플레이션도 12월 달에는 3.4%에서 1월 달에 3.11%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더 많이 줄어들면 좋잖아. 2.9%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경제가 강하다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1월 달에 다시 고용이 시작됐고 테크놀로지 제외하고요. 임금 상승률도 건전하고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그 데이터로 볼 때 오늘 경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1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비드로부터 완전히 그 시대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그러나 굉장히 건전한 상태다. 이게 지금 경제라는 얘기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활용하실 수도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이달에 2,400만 달러에 해당되는 주식을 팔았고요. 그리고 지난 며칠 사이에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40억 달러를 팔았다고 하거든요. 내년에도 뭐 한 5천만 주 정도 팔 것이다 하고 미리 예고를 했는데 이게 지난해에 그 워싱턴 주에서 시애틀에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사를 갔잖아요. 워싱턴 주가 2년 전부터 이제 주식 팔고 할 때 7% 세금을 물게 하고 플로리다 주는 그런 것 없고 본인은 이제 부모님이랑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해서 그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딱 그런 것을 설정하고 주식을 팔고 40억 달러 판 것으로 세금을 2억 8천만 달러 정도를 절약했다고 하니까 뭐 양쪽이 다 있을 수도 있고요. 이유는 그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여자친구도 마이애미를 너무 좋아하고 우리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고 또 이 제프 베조스가 하는 그 우주 사업 블루 오리진도 케이프 그 캐나버럴 우주기지에 가까우면 좋잖아요. 플로리다 주에 있는 그런 등등 해서 결국은 이제 퍼시픽 북부 서북부를 떠나서 마이애미로 플로리다로 저쪽 동남부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아마존 94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금 최대 주주고 세계 최고 부자 1,900억 달러 자산을 가진 제프 베조스 주식을 팔고 살 때 뭐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건 요즘 현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한국 관련이라 보도를 해드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달에 영국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찰스 왕과 뭐 카밀라 해리스래요. 카밀라 해리스가 아니라 뭐 왕비도 만나고 뭐 리시 수낙 총리도 만나고 할 때 가기 직전에 북한에서 대통령의 그 보좌관의 이메일을 해킹을 했답니다. 근데 이 보좌관이요 개인 이메일로 그래서 대통령이 이 보좌관에게 보낸 것도 해킹당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얘기하기는 그게 대통령 뭐 스케줄에 관한 것이었다. 그 뒤에 우리가 뭐 뭐든지 정교하게 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북한은 2016년부터 해킹으로 30억 달러 이상을 훔쳤고 무기 기술도 훔치고 이젠 대통령의 보좌관의 이메일까지 해킹하는 시대가 됐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